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는 30대 여성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저도 출근 준비를 서둘러 집에서 멀지 않은 어르신 댁으로 갑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곳이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어르신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는 게 제 일과입니다. 쉬운 일이라곤 할 수 없지만 저를 믿고 불편한 몸과 마음을 맡기는 어르신들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죠. 힘들긴 하지만 분명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오는 만족감도 큰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특별한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의 일을 많은 분과 이야기 나누고 가슴에 응어리진 그리움과 아쉬움을 넋두리해 보려고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쉽게 잊지 못할 충격을 선사할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제 인생을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준 그날의 사건을 지금 바로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결혼 전 저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받으며 퇴근 후에는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주말이면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말수는 적지만 듬직해 보이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눈빛을 빛내며 말하는 게 남자답고 자신감 넘쳐 보여 계속 만났죠.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연애할 땐 못 듣던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당뇨가 좀 있으셔. 퇴직하시기 전부터 있던 병이라 꽤 오래되긴 했는데 약으로 잘 조절하고 계셔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남편이 크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알아두면 되는 정도로만 여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또 이런 말씀을 꺼내셨어요. 혹시 얘기 들었니? 이 양반이 좀 편찮으셔. 그래서 식구들도 신경을 써드려야 하거든. 너도 이제 이 집 식구 되는 거니까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남편도 그랬지만 어머니도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라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당연히 가족이면 그 정도 건강 상태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잘 알아두고 신경 쓸게요. 그런데 상견례를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예비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야, 결혼하고 일단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어때? 뭐 어차피 내가 외아들이고 그 넓은 집에 부모님 두 분만 사시는 것도 낭비인 것 같아서 뭐 살다가 네가 정 불편하면 그때 분가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시집살이가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미 상견례도 끝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그게 모든 걸 뒤엎을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 집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 들어가 살면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절약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결혼식을 치른 후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들어가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어머니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태반이었고 남편도 사업 초창기라 바쁘다며 집을 자주 비웠어요. 그래서 편찮으신 시아버지 곁을 지키는 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습니다. 물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 정도는 아닐 거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상황은 좀 달랐어요.
아버님은 이미 당뇨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발의 감각이 둔해지셔서 매일 발 상태를 살펴드려야 했고, 눈도 침침해지셔서 아침 저녁으로 혈당도 제가 확인해드리고 음식도 당이 높지 않은 식당 위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을 챙겨드리는 게 중요했죠. 병원에 갈 일도 꽤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회사에 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목요일 검진은 혹시 어머니가 같이 가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도저히 빠질 수 없는 회의가 있어서요. 아이고, 목요일은 나도 안 돼.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상담 있어.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을 병원에 혼자 가시라고 하긴 좀 그렇잖니? 네가 회사에 잘 말해봐라. 벌써 매번 너무 많이 빠져서. 그 회사는 네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니? 월급 얼마나 준다고 그렇게 사람을 부려먹어. 예, 그렇게 눈치 보고 다닐 거면 그냥 때려치워라. 그러다 결혼 3년 차에 제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서 아예 모든 집안일과 아버님의 건강관리는 온전히 제 몫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애 예방접종이 있어서 아버님 검진은 어머님이 좀 가주실 수 없을까요? 뭐? 아니, 그까진 예방접종이야. 좀 미루면 되지. 핑계대지 말고 네 할 일은 똑바로 해라. 근데 예방접종이 벌써 2번이나 밀려서. 그건 네가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시아버지 검진 날에 예방접종을 예약해? 너 가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 어머, 아니에요. 그럼 군말하지 말고 아버님 병원부터 모시고 가라. 애 예방접종보다야 저 양반 병원이 더 급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한테도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나는 거래처 미팅 잡혀있어 시간이 안 돼. 네가 내 사정 좀 봐줘라. 이제 애도 태어났는데 내가 집안일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되겠냐.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일하는 건데 네가 좀 이해해줘. 한 번도 시원하게 아버님 병원 한번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는데 나중엔 아예 점점 기대를 안 하게 되더군요. 그래, 기대를 안 하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 아예 기대를 말자 마라. 그렇게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맘때 저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이 바빴습니다. 서툴게 아이 키우랴, 아버님 돌봐드리면서 식단이랑 혈당 관리하랴, 친정엄마가 전화하셔도 늘 마음이 급해서 오래 통화하기도 힘들었어요. 윤희야, 너 요즘 너무 바쁜 것 같다. 가뜩이나 애 키우기도 힘든데 시아버지도 돌봐드려야 하고. 맘 같아서 내가 가서 며칠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에이, 괜찮아. 여기 오면 아버님 계셔서 엄마가 불편할 거야. 그냥 내가 시간 내서 한번 갈게. 너 몸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큰일이다. 그거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티가 나는 법인데. 아니야, 집에 이모님 오셔서 몸조리 잘했잖아. 걱정하지 마. 집에 손 많이 가는 어린이 계신데 네가 마음 편하게 쉬었겠니?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시집살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할 걸 그랬어. 괜찮다니까 엄마. 나 이제 아버님 약 챙겨드려야 해.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그렇게 제대로 모녀가 대화 나눌 틈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깨고 시아버지 혈당 체크 알람은 울리고 식단도 짜야 하고 아버님 식후 산책도 잘하시는지 신경 써야 했죠. 처음에 결혼할 때 아버님의 상태를 알아만 놓으면 된다고 말한 건 정말 속보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가득했으니까요. 헌데 그 무렵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육아휴직이 끝나가니 복귀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요. 저는 당연히 회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싫었고 집에서 아이 보고 집안일만 하면서 나이 먹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밤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며 제가 복직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회사에서 다시 출근할 날짜 정하자는데 언제가 좋을까? 애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고 아버님은 낮에 식사 챙겨드릴 분을 따로 알아보면 안 될까?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돌봐줄 뿐?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디 공짜로 와서 일해주냐? 애도 아직 어린데 어린이집 보내고 아버지는 남의 손에 맡기고 그러면서까지 네가 일을 하려는 이유가 뭐야? 돈은 오히려 더 나가겠구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나도 일을 해야지. 나중에 다시 시작하려면 경력도 단절되고. 경력은 무슨... 야, 앞으로 애한테 손도 더 많이 가고 아버지 상태도 안 좋아지실 텐데 그런 생각을 왜 해? 일단 지금은 네가 집에서 애랑 아버지 돌보는 게 모든 면에서 다. 괜히 회사 나간다고 하다가 엄마한테 한 소리 듣지 말고 그냥 관둔다고 해. 하지만 전 그대로 일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어머니에게도 같은 말을 하며 의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정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야, 네가 아버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네가 여기 들어오고부터 내가 정말 마음이 든든해. 너희 시아버지도 무뚝뚝한 것 같아도 속으로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모른다. 그런데 꼭 네 손길 필요한 애랑 시아버지 놔두고 일을 한다고 고집을 부려야겠니? 어머니, 그래도 계속 이러다 보면 나중에 경력이 완전히 끊겨서. 경력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먼저지. 네가 집안이랑 식구들 잘 돌봐서 마음이 편하면 당연히 네 남편 사업도 잘 될 거고. 그럼 네가 일할 필요도 없잖아. 너 가와만사성이라는 말도 모르니? 남자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성공하지. 그래서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몇 해 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울컥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사원증을 반납하고 돌아섰습니다. 회사 로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선배가 나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며 그러더군요. 윤희 씨 대단해. 가족 돌본다고 일도 포기하고. 시아버지 간병은 원래 윤희 씨가 하기로 하고 결혼한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린이집 하느라 바쁘시고 어차피 애도 남손에 맡기기에는 아직 어려서요. 겸사겸사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을 써도 되는데 직접 나서는 게 쉽진 않지. 나중에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나도 위에 잘 말해볼게. 윤희 씨 일 잘하는 거 관리자들도 다 아니까.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목이 막혀서 고개만 꾸벅 숙였습니다. 그 뒤로 저의 하루는 완전히 집안일과 가족 돌봄으로 채워졌어요. 새벽에 일어나 아버님 혈당을 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당뇨식으로 아침 차리고 산책을 함께 나가고 병원 일정을 관리했죠. 그 와중에 아이 돌보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위한 반찬은 따로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식단에 맞추면 어머니랑 남편이 음식이 너무 밍밍하다고 타박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린이집을 거쳐 유치원에 들어갔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당뇨와의 전쟁 중이셨어요. 10년이 넘게 아버님의 건강을 관리하다 보니 그맘때는 아주 당뇨 박사가 다 됐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매일 드시는 밥 한 끼도 허투루 챙기지 않았어요. 당이라는 게 잠깐 방심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죠. 인슐린 주사를 맞으신 뒤에는 꼭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식단도 더 철저히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수가 무척이나 적은 분이셨지만 제가 신경 써서 밥을 차려드리고 나면 꼭 조용히 한마디는 하셨어요. 잘 먹었다. 고맙다.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시거나 감정을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왜 그런지 아버님이 제 노력을 다 알아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텨온 날이 많았죠. 제가 공치사를 하려고 아버님을 모시는 게 아니니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불쑥불쑥 속았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시아버지의 병환이 그리 심각한 게 아니라고 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제가 없으면
혼자서 생활하시긴 불편할 상황이었고 처음에 합가할 때 힘들면 분가하자던 남편의 말도 쏙 들어간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견딜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까탈스러운 분도 아니었고 아이도 별탈 없이 잘 자라줬거든요. 시어머니나 남편도 거의 밖으로만 도는 사람들이라 제가 아버님이랑 애만 잘 챙기면 딱히 부딪힐 일도 없었죠. 헌데 제가 아버님을 돌봐드린 지 10년이 넘어갈 무렵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간 잘 유지되던 시아버지의 혈당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식단을 짜고 약도 빠뜨리지 않고 운동량도 그대로였는데 어느 날부터 식후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더니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버님, 혹시 저 모르게 뭐 드신 거 있으세요? 요즘 수치가 자꾸 올라가서요. 아니, 네가 주는 것만 먹었지. 하긴 아버님이 몰래 숨어서 뭔가를 드실 성격은 아니셨죠. 그래도 저는 이상해서 재차 물었습니다. 간식 같은 것도 안 드셨고요? 없어.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러는지. 고개를 저으시는 표정이 아버님도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호자가 기록하신 내용을 보면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혈당이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혹시 약을 빠뜨리신 적은 없으시죠? 그 질문엔 저 대신 아버님이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약 용량을 좀 조절해 볼게요. 일주일 지켜보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렇게 처방이 바뀌었고 전 그에 맞춰 더 촘촘하게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식단도 다시 짜려고 영양 관련 책을 새로 사서 밤마다 공부했어요. 당뇨 환자와 그 가족들이 써놓은 글을 검색해보며 다른 분들의 경험도 참고했죠. 혹시라도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갖은 노력을 해도 혈당은 잘 잡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통보까지 받게 됐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꺼낸 거죠. 보통 당뇨로 인한 신장 손상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당뇨를 앓으신 분 중에는 투석을 받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도 환자분은 그동안 특별히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유감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버지 얼굴이 돌처럼 굳으셨습니다. 저도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오랜 시간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운전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도 창밖만 바라보시다가 집 앞에 다 와서야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윤희야, 네 잘못 아니다. 내 몸이 이제 버틸 만큼 버틴 거지. 혹시라도 네 탓하지 말아라.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 그 말씀에 하마터면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참으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겨우 대답했네요. 네, 아버님. 아버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 잘 모시고 다닐게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의 투석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유난히 일찍 들어오셔서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저를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투석이라니? 저는 괜히 죄인이 된 기분으로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의사 선생님이... 하지만 어머닌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뚝 잘라버리셨어요. 이게 다 네가 꾀부리면서 관리를 대충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멀쩡하던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투석까지 받게 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환자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도대체 뭘 한 거야? 꾀를 부렸다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제가 온종일 동동거리며 아버님을 모셔온 게 몇 년인데 꾀를 부려 아버님이 투석까지 하시게 됐다니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제 입장도 말씀드려 보려고 했는데 흥분한 어머니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의사도 원인이 어떤 건지 다시 잘 알아보자고. 결과가 이런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네가 잘했으면 왜 투석까지 갔겠어? 그렇게 있는 대로 쏘아붙이신 어머니가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하지만 제가 들어야 하는 억울한 소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남편도 그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더니 제 얼굴은 보지도 않고 투덜거렸어요. 엄마한테 들었어. 아버지 투석해야 한다며? 오늘 병원에서. 야, 너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노인네 건강 하나 챙기는 것도 못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진짜 한다고 했다고. 늘 하던 대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징징거리지 마. 네가 지금 무슨 할 말이 있어? 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막말로 당신이랑 어머님이 아버님 건강에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그래? 나 시집 온 뒤로 병원 한번 따라간 적 있어? 우리는 돈 버느라 바쁘잖아. 너랑 말다툼할 기운 없으니까 그만둬. 앞으로는 좀 잘하자, 어? 그러더니 휙 하고 등을 돌리고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떤 처방을 받으셨는지,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식단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정말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칭찬 한마디가 없으시더니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자 모두 제 탓이라는 듯 으르렁거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억울하다고 손을 놓을 순 없었어요. 저만 믿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꾸준히 기록해오던 혈당 수첩을 꺼내 지난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식단 일지와 투약 기록도 살펴봤어요. 분명히 늘 해오던 그대로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나 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그냥 연세가 드셔서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일어난 일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었죠. 혹시 식단을 근본적으로 아예 싹 바꿔야 하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가? 밤새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하셔야 하는 아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시어머니가 소리치신 대로 정말 제 관리가 부족했던 건가 하는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얼마 후 투석이 시작되고 나서도 저는 시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투석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에 모셔가고 투석이 끝나면 지치신 아버님을 부축해 집에 모셔와 죽을 쏘아드렸습니다. 투석 안 하는 날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는 투석 이후로 더욱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저 때문에 시아버지가 투석을 하게 되셨다는 듯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죠. 그러면서 한 번도 병원에 따라가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아버님을 모시고 투석하러 오가는 건 전데 좋은 소리 한 번을 못 들었네요.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가족들을 전부 불러달라고 하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현재 환자분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투석으로 당분간 유지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장 이식을 고려해 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치셨어요. 어머나, 이식이요? 상태가 그렇게까지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물론 지금 당장은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상태가 더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분들이 적합성 검사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남편도 묵묵히 앞서 걸었고요. 차에 타고 나서야 어머니가 입을 여셨는데 나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식까지 가게 생겼구나.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원.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며 하시는 그 말씀을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진작에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믿고 맡겨놨더니 한다는 꼴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은데 입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시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움직인 건 저인데 병원에 한 번 동행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저를 몰아세우고 있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이가 갈렸지만 동시에 정말 내 탓인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희는 적합성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까지 온 가족이 검사를 받으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비록 피가 섞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드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식을 해드리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동안 저한테 보여주신 그 묵직한 따뜻함, 저를 믿고 따라주신 긴 세월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검사 일정을 잡아놓고 기다리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오전에 할 일을 마치고 점심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서 받아보니 담임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유선이가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를 좀 다쳤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죠. 네? 아니 어쩌다가... 유선인 친구들이랑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고학년 남자아이가 위에서 뛰어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유선이를 붙잡고 넘어지는 바람에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통화를 듣던 아버님도 눈을 크게 뜨고 물으셨어요. 뭐래니? 애가 다친 거야? 네, 계단에서 굴렀다는데 사진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저 얼른 다녀올게요. 그래, 빨리 다녀와라. 저는 바쁜 와중에도 아버님께 당부드리는 건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인슐린 꼭 맞고 식사하셔야 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어서 다녀오라니까. 그래서 헐레벌떡 학교로 달려가 아이를 만났더니 다리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놀라서 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행히 뼈엔 이상이 없더라고요. 한숨 돌리고 집으로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라 아무렇지 않게 받았죠. 헌데 어머니가 갑자기 귀가 찢어질 정도로 커다랗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너 지금 어디야? 몸도 안 좋은 양반을 혼자 두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거의 비명에 가까운 그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님한테 무슨 일 있어요? 구급차 불렀으니 너도 당장 와! 어서! 저는 얼른 시동을 켜 집으로 향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며 간신히 운전했죠. 그 와중에도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와서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신 아버님을 응급처치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옆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죠. 저는 얼른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이 저를 밀어내며 말했어요. 비켜주세요! 쇼크 상태입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도 어머님과 함께 구급차를 따라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아버님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는 내내 울기만 하셨고 저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기도하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의료진이 행동을 멈추더니 저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오열하며 주저앉으셨고 전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의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고혈당 쇼크로 인한 심정지가 왔고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전 울지 못했습니다. 그저 복도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죠. 분명히 몇 시간 전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셨는데 그게 아버님의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조문객이 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맘때 혈당 관리가 어려워서 투석까지 받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마치 제가 시아버지를 방치하고 놀러다닌 몹쓸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간 사이에 10년 넘는 헌신이 한순간에 죽을 죄로 둔갑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아버님의 장례가 끝난 뒤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저를 거실에 불러 앉히더니 대뜸 이런 말을 꺼낸 겁니다. 이혼하자. 저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아버지를 죽게 한 여자랑 같이 못 살겠어. 뭐야? 내가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내가 지난 10년 동안 아버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10년이 뭔 소용이야. 결과가 이런데. 네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내가 놀러 나갔어? 애가 다쳤다고 학교에서 불러서 간 거잖아. 그럼 아버지 혈당 관리라도 하고 나갔어야지. 안 그래도 안 좋아서 투석까지 받으시는 분을 혼자 방치하면 어쩌자는 거야? 뭐야? 그러는 당신이랑 어머니는 언제 아버님 혈당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나 있었고? 야, 나는 돈을 벌러 나간 거잖아. 돈? 그래, 말이 나왔으니 해보자. 당신 지난 10년간 지겹도록 그 돈 번다는 생색내면서 정작 돈을 벌긴 했어? 맨날 상황 안 좋다고 어머니 돈으로 생활했잖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픈 데를 찔린 거죠. 하지만 거기서 물러서진 않더군요. 어쨌든 아버진 네가 잘 모시지 못해서 돌아가셨어. 어머니도 이제 너랑은 더 못 살겠다고 하신다고. 시어머니도 이혼에 동의하신 모양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먼저 부추기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줏대 없는 남편이 혼자서 그런 결정을 쉽게 내렸을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며칠을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허탈해서 흘린 눈물이었죠. 그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모신 아버님은 한순간에 세상을 등지셨고 가족들은 저를 죄인 취급했어요. 남편의 눈빛에서는 냉기만 흘렀고 시어머니는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거실을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고 밥도 같이 안 드시겠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그런 취급을 받으며 그 집구석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하고 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만 저에게 정이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랬죠. 아니, 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재산 분할을 따져봐야 했지만 사실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거든요. 시댁의 합가에 살아 집도 없었고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은 매년 적자라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도 어머니가 주시는 걸로 생활한 지 오래였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변호사를 찾아가 묻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신통치 않았죠. 배우자분 명의자산이 거의 없어 분할받을 게 사실상 없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자력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골머리 썩지 않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더 싸울 기력도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지난 세월 최선을 다하지 않은 날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미련이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그 사람들과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그 면상이라도 안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란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아이의 양육권만 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죠. 아이가 어려서인지 의외로 그 요구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고 그렇게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짧지 않은 결혼 생활을 서류 하나로 마무리 짓고 법원을 나서는데 입구에 시어머니가 서 계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냥 고개 숙이고 지나치려 하는데 어머니가 원수 바라보듯 도끼 품은 눈으로 노려보더니 소리치시더군요. 야, 서윤희!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맘 같아서는 그냥 무시하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이 커질까봐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10년 넘게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보답을 이딴 식으로 해? 네가 사람이야? 너무나 기가 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제가 일부러 남을 해코지라도 한 줄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닥쳐! 그것도 뚫린 입이라고 할 말이 있어? 네가 사람이라면 죄책감 안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이년아! 법원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못 이기는 척 자기 어머니를 말리며 돌려세우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말문이 막혀 뭐라고 해야 하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악을 쓰며 아들에게 끌려가다시피 걸어가는 시어머니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저의 지독한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딸과 둘이 집을 나온 그날, 저는 친정으로 가는 대신 호텔에 방을 잡고 딸과 함께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맞는 새로운 하루를 기분 좋게 맞이했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솔직히 이혼하고 나니 홀가분한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한 통씩 보냈습니다. 전날 법원 앞에서 전하지 못한 작별 인사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 아이와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가 느긋하게 조식을 먹고 올라오니 핸드폰에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와 카톡이 들어와 있고 부재중 전화도 수백 통이 찍혀 있더군요. 당연히 전화를 건 상대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을 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이 타는 건 이제 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분명하니까요. 제가 두 사람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 당장 이사갈 집부터 알아보세요. 딱 일주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면 그 집 명의부터 확인해보세요. 그 문자의 내용을 보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두 사람이 기겁하며 번갈아 전화를 해댔던 거예요.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얘기는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님도 자신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계셨어요. 투석이 시작되고부터는 더 확실히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버님이 가끔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얘야,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내가 받기만 하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그리고 해줄 게 왜 없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그게 저한테 보답하시는 거죠. 아이, 당연하긴. 그 인간들은 지 아비가 아파도 남편이 아파도 병원 한번 안 따라오지 않니? 그런데 너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나? 아버님이 그런 표현을 쓰신 건 처음이었어요. 아들과 부인을 그 인간들이라고 부르실 만큼 속이 많이 상하셨던 거죠. 전 그런 아버님의 말씀을 그냥 저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에 대한 서운함이라고만 여기며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 아버님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변호사를 알아봐 집으로 부르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셨나 보다 하고 차를 대접했죠. 그런데 그 변호사가 찾아온 목적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아버님이 온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저에게 증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전 그 말씀을 꺼내셨을 때 펄쩍 뛰며 극구 거절했습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이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서류 준비해줘라. 아버님,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이런 거 바란 적 없어요. 알지. 내가 그걸 왜 몰라. 그래도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서 그래. 네가 갓 시집와서 지금까지 내 병수발에 온갖 심부름 다 하면서도 인상 한번 구기지 않고 도와준 것도 고맙고 일주일에 3번이나 병원에 오가면서도
밥 한 끼 허투루 차리지 않고 정성을 다한 것도 고마워서 그런다. 내가 가진 게 이 집뿐이니 어쩌겠니? 이거라도 줘야지. 노인네 마음 편하게 꼭 받아다오. 그래도 안 돼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그 이가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거냐? 내가 내 재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동안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계시기에 아버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이미 자신에게 관심 없는 아들과 마누라를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끝까지 사양했지만 결국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그렇게 서울 한복판 45평짜리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는 절차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님은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 인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일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절대 비밀로 해야 해. 알겠지? 저는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두 사람이 얼마나 난리를 칠지 아버님과 저 둘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증여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마치 자신의 마지막을 예상하기라도 하신 듯 저에게 급하게 선물을 남기고 떠나신 겁니다. 그 뒤로 장례를 치른 저는 증여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느닷없이 이혼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려던 말을 꼭 삼킨 채 그냥 남편과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이혼에 동의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혼한 다음 날 제가 그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두 사람에게 보낸 겁니다. 법원 앞에서 저를 저주한 시어머니에게 아버님을 죽게 했다고 몰아세운 전 남편에게요. 저에게 온갖 굳은 일은 다 시켜놓고 잘못을 뒤집어 씌워 빈손으로 내쫓은 사람들에게 아버님의 뜻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 기겁한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수백 통의 전화를 해댄 게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애가 타든 말든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답니다. 대신 느긋한 마음으로 두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카톡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남편은 아주 애가 바짝 탄 모양이더군요.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으로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 당장 취소 안 하면 고소할 거야. 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가 뭐라고 우리 집 재산에 침을 흘려? 당장 콩밥 먹을 준비해. 그날 오후 저는 아버님의 증여 절차를 맡으셨던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시댁 사람들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의뢰하신 일이고 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혹시나 가족들이 유류분 청구 같은 걸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복잡한 과정이고 서윤희 씨가 고인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신 것과 고인의 뜻이 분명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지만 그 인간들이라면 아무리 힘든 과정을 거쳐도 반드시 소송할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미처 그 부분까진 생각을 못했는데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걱정은 가공할 비밀이 밝혀지며 자동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핸드폰 화면에 얼마 전 저장해 놓은 한 형사의 번호가 뜨는 걸 보고 황급하게 전화를 받은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경찰서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경악 그 자체였죠. 헌데 그 모든 진실의 실마리를 풀어낸 건 뜻밖에도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이혼하기 얼마 전 아버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메모 한 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분명히 아버님의 필체가 확실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다 그 메모의 내용에 집중하게 됐어요. 요즘 이상하다. 주사를 맞아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약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버님의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는 생각에 갇혀서 약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당연히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이상하게 그 약에 대한 의문을 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쓰시던 인슐린 주사제가 몇 개 남아있다는 걸 떠올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걸 들고 아버님이 다니시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게 아버님이 마지막에 맞으시던 인슐린인데요. 혹시 이상이 없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의사가 약병을 살펴보더니 대번의 표정이 어둡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겉은 인슐린 제제 포장인데 색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성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듣게 된 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인슐린이 아닙니다. 성분을 분석해보니 일반 비타민 주사제예요. 포장만 인슐린 주사제이지 안에 든 약물엔 혈당을 낮추는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인슐린인 줄 알고 맞으셨던 약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비타민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식단을 바꾸고 약 용량을 조절해도 혈당이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야. 일부러 인슐린이 들어있던 약병에 다른 약을 넣고 감쪽같이 섞어놓은 게 틀림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가 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된 거고요. 경찰은 주변 지인들과 온 가족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당연히 저도 포함돼 있었죠. 아버님한테 집을 증여받은 사람이니까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수사 결과 진실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거든요. 전 남편은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네요. 저한테는 돈을 번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실상은 더 충격이었어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며 사치를 일삼았는데 그 돈을 충당하려고 어린이집 운영비, 현장 체험비, 물품 구입비를 부풀려 수년간 수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해왔던 거예요. 게다가 그 사실을 한 어린이집 교사한테 들켜서 협박을 받으며 입막음을 위한 돈까지 요구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저에게 모조리 설명했어요. 돈이 급했던 고인의 부인과 그 아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의한 거예요. 고인이 평소에 만든 약물을 비타민제로 바꿔치기 해서 병을 악화시키고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아 자기들이 저지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의사나 제약회사의 전문가가 아니면 겉보기에 진짜 인슐린과 섞여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치밀함을 보였죠. 돈을 주고 사람까지 써가면서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님의 혈당이 잡히지 않았던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애초에 약 자체가 가짜였으니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인슐린이 필요한 사람에게 비타민제를 맞게 하다니 당뇨 환자의 인슐린 투약을 방해하는 건 살인이나 다를 바 없는 짓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제 잘못이 아니라 돈에 눈이 먼 짐승 같은 이들이 벌인 짓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계획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저에게 증여해 버리시면서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가장 큰 재산인 집이 상속 대상에서 빠져버렸으니까요. 자신들이 손에 넣으려던 재산이 하필 길을 쓰고 내쫓은 제 손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겠어요. 저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몰아세운 건 그냥 저를 쉽게 내쫓기 위한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어차피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를 써먹을 일도 없어졌고 오히려 제가 있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자신들이 벌인 일이 들통날까봐 두려워 아예 눈앞에서 치워버리려고 길을 썼던 거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물론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단 아버님이 너무나 가여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과 마누라에게 뒤통수 맞고 그렇게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게 되신 걸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거든요. 아버님이 하늘에서라도 이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구속되고 재판이 진행됐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슐린의 투약을 방해하기 위해 빈 약병에 비타민제를 채우고 감쪽같이 재포장해 바꿔치기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쓰고 비밀리에 작업한 정황과 입금 내역, 그리고 전 남편의 핸드폰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시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까지, 둘이 머리를 맞대고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말이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 전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죄인이 되어 앉아있는 그 사람의 얼굴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사업한다며 당당하게 눈을 빛내던 남자였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법원 앞에서 저를 향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붓던 그 기세는 사라지고 변호사 옆에 쪼그라든 채 앉아있는 모습이 10년은 훌쩍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모습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정작 아버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자신들이면서 저를 향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라며 막말을 퍼붓던 모습을 생각하니 인간이 제일 무섭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밤잠을 줄여가며 식단을 짜고 혈당이 적힌 수첩을 들여다보던 그 시간에 한 집에 살던 아들과 부인은 아버님을 해코지하기 위해 작당 모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판사가 최종 진술 기회를 주었을 때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억울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무리 아동수가 줄어서 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하고 아들이 사업이 힘들다고 집을 팔자고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꼭 쥐고 있던 집을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다 주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약을 바꾼 건 맞지만 솔직히 그렇게 쉽게 잘못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나 하고 해본 거지 정말 죽을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판사는 엄한 표정으로 죄인들을 바라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피고인, 당뇨 환자의 인슐린을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한 행동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사망했고 그 인과관계는 감정 결과로 명확히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은 정황상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며느리가 피도 안 섞인 남이라 집을 준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피도 안 섞인 남한테 왜 남편과 아버지의 병간호를 맡겨놓고 두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은 겁니까? 말문이 막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고 전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다고. 하지만 모든 재판이 마무리되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남편에게는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가 적용되고 시어머니에게는 거기에 더해 어린이집에 대한 횡령죄까지 추가됐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하기만 했어요. 물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벌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이 돌아오시는 건 아니니까요. 법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알게 되셨을까요? 아니면
약을 바꿔치기 한 게 누구인지 상상도 못하고 떠나셨을까요? 어느 쪽이든 가슴이 아프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아버님을 불러봤어요. 아버님, 재판이 전부 끝났어요. 죄인들이 벌을 받게 됐으니 이제라도 억울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세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어요.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인간들이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차라리 팔아버리고 깔끔하게 새 출발해. 하지만 전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 구석구석에 아버님과 제가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파는 대신 세를 놓고 그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으로 저희는 경기도 외곽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아파트에서 매달 나오는 월세는 그대로 생활비와 저축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홀로 서게 된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다시 사회에 나가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기웃거리다 예전 아버님을 돌봐드린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몸이 아픈 분들의 손발이 되어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해가 지난 지금 저는 매년 아버님의 기일이 되면 딸과 함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도 없는데 맏며느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텐 당연한 일이었어요. 실형을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다시 세상에 나온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인간들이 아버님의 제사상을 차릴 리도 없지만 차린다 한들 아버님이 자신을 해코지한 아들을 찾아가 제사밥을 얻어 드실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매년 제사상을 차리면서 딸과 함께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정이 참 깊은 분이셨어.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엄마랑 나 잘 살도록 지켜주시겠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자. 할아버지가 안심하실 수 있게. 약속? 그렇게 딸과 새끼손가락 걸며 약속한 대로 저는 요즘 열심히 일하며 즐겁고 힘찬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마지막까지 저와 아이의 행복을 빌어주셨던 아버님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행복으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